정신 차리세요. 품위 있게 늙으셔야지. 왜 사돈어른 팔순잔치에서 사고를 치세요? 이 더러운 손으로 어디를 만져요? 수백 명의 하객이 지켜보는 호텔 연회장 한복판에서 며느리 이서연의 손바닥이 제 뺨을 갈랐습니다. 찰싹 하는 소리가 샹들리에 아래로 울려 퍼졌고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여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화끈거리는 볼을 감싸쥐며 고개를 들었을 때 며느리 이서연의 눈에는 경멸과 혐오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머님, 조용히 계시라고 했죠. 당신이 못한 돈 12억, 저희 병원 장비 2대 값도 안 돼요. 당장 여기서 나가세요. 저는 올해 79살을 맞은 박수님이라고 합니다. 전라도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 평생을 농사꾼으로 살아온 평범한 노인입니다. 학교라고는 초등학교 졸업이 전부이고 손톱 밑에는 늘 흙이 끼어 있었으며 한 번도 비싼 옷을 입어본 적이 없는 그런 촌노인네였습니다. 그런 제가 어쩌다 분당 한복판에서 성형외과 의사 며느리에게 뺨을 맞고 있는지, 제가 가진 재산을 모조리 빼앗기고 결국에는 뜻밖의 인연으로 통쾌한 복수를 하게 되었는지, 그 긴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려 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할게요. 평생을 흙 속에서 살았습니다. 포도나무 가지를 치고 송이를 솎아내고 새벽 서리를 막으려 밤을 새우며 일했습니다. 허리가 휘어지도록 상자를 나르고 손이 트도록 물을 주었습니다.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 받은 보험금, 그리고 40년 넘게 일군 포도농장 땅을 팔아 마련한 12억. 그 돈을 의사 며느리의 앞길을 열어주는데 기꺼이 내놓았습니다. 대가를 바란 적 없습니다. 다만 아들 가정이 잘 되기를, 손주들이 배불리 먹고 자라기를 바랐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건 무엇이었을까요? 사람들 앞에서의 모욕, 노망난 할멈이라는 손가락질, 개처럼 끌려 나오는 수치. 그날 저는 호텔 화장실 구석에 쪼그려 앉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79살 노인의 얼굴에는 붉은 손자국이 선명했고 눈에서는 피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야, 너는 몰랐겠지. 네가 소금 뿌려 쫓아낸 그 거지 같은 노인이 누구였는지, 네가 짐승처럼 내쫓은 그 낡은 등산복 차림의 할머니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이제부터 내 피눈물이 너에게 어떤 모습으로 돌아가는지 똑똑히 지켜보거라. 사건이 일어난 것은 지난주 토요일이었습니다. 안사돈, 그러니까 며느리 이서연의 어머니가 팔순을 맞아 분당의 한 특급 호텔에서 성대한 잔치를 연다고 했습니다. 서연이는 저를 데려가기 싫어했습니다. 표정에서 대놓고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아들 민수가 한마디 했습니다. 어머니도 같이 가셔야지. 사돈 어른 팔순인데 안 가시면 예의가 아니잖아. 며느리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눈빛에는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문제는 옷이었습니다. 저는 제대로 된 외출복이 없었습니다. 옷장을 뒤져봐도 촌스러운 옷들 뿐이었습니다. 남대문 시장에 나가 2만 원짜리 한복 치마를 샀습니다. 그나마 제일 깨끗해 보이는 저고리를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초라한 모습이었지만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연회장에 도착했을 때 며느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머님, 그게 뭐예요? 시장표 한복을 입고 오셨어요? 창피하게.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이것밖에 없어서. 며느리는 한숨을 쉬며 저를 구석 자리로 밀어 넣었습니다. 거기 앉아 계세요. 절대 돌아다니지 마시고요. 저는 시키는 대로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객들이 오가는 것을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화려한 드레스와 보석들, 웃음소리와 축하 인사.
저만 다른 세상 사람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웨이터가 와인 잔을 가득 실은 쟁반을 들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잠깐 자리를 피하려다 그만 웨이터와 부딪혔습니다. 레드 와인이 튀었습니다. 하필이면 그 방향에 안사돈이 서 있었습니다. 흰색 드레스에 붉은 얼룩이 번졌습니다. 안사돈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이고, 이게 뭐야? 내 드레스, 이게 얼마짜린 줄 알아? 저는 허둥지둥 냅킨을 들고 다가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돈 어른. 제가 닦아드릴게요. 그 순간 며느리가 달려왔습니다. 저를 잡아채더니 뺨을 후려쳤습니다. 연회장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수백 명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며느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두 번째 뺨이 날아왔습니다. 노망 나셨어요? 곱게 늙으셔야지. 왜 사돈 어른 팔순 잔치에서 피를 말려요?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며느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 등짝을 밀치며 소리쳤습니다. 이 더러운 손으로 어딜 만져요? 당신이 보탠 돈 12억, 우리 병원 장비 2대 값도 안 된다고요?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지세요. 하객들 사이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건 뭐야?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때리네. 에휴, 볼썽사나워. 저는 바닥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창피함보다 억울함이 컸습니다. 평생 모은 전 재산을 바쳤는데 돌아온 건 공개적인 모욕이었습니다. 아들 민수는 어디 있었을까요? 저 멀리 서서 고개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구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눈치를 보느라 친어머니가 맞는 것도 모른 척했습니다. 호텔 보안 요원이 다가왔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나가주시겠습니까? 저는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제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나가요, 빨리. 저는 개처럼 질질 끌려 나왔습니다. 연회장 문이 닫히는 순간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고, 우리 서연이 고생이 많다. 시어머니 복도 없어서. 그 웃음소리가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호텔 화장실에 숨어 울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이 처참했습니다. 뺨에는 붉은 손자국, 눈가에는 부어오른 멍. 79회를 살아오면서 이렇게까지 수모를 당한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손톱 밑에 끼어있던 흙.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며 키운 아들. 그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내놓았지만 결국 저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이 지경이 되었을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너무 많이 베풀었던 것일까? 아니면 애초에 며느리 사람을 잘못 본 것일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대로는 살 수 없다는 것. 무언가 달라져야 한다는 것. 정말이지 이 집에서 제가 뭐란 말입니까? 12억을 내놓고도 짐승 취급을 받는 이 서러움을. 하지만 당장은 방법이 없었습니다. 돈도 없고 갈 곳도 없었습니다. 포도농장은 이미 팔렸고 시골에는 돌아갈 집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습니다. 호텔에서 돌아온 날 밤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며느리는 제 짐을 베란다 쪽방으로 옮겼습니다. 창문도 없는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벽에는 곰팡이 자국이 번져 있었고 형광등은 지직거리며 깜빡였습니다. 여기서 지내세요. 손님방은 손주들 친구들 올 때 써야 하니까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12억을 내놓고도 이런 취급을 받는다는 게 믿기지 않았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냉장고를 열었을 때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모든 음식에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습니다. 서연 것, 손대지 말 것.
민수껏 어머니 드시지 마세요. 아이들 간식 절대 금지. 제가 먹을 수 있는 것은 맨 아래 칸에 놓인 오래된 묵은 김치뿐이었습니다. 밥도 따로 지어 놓은 게 아니라 어제 먹다 남은 찬밥이 랩에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찬밥을 물에 말아 조용히 먹었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지만 배는 고팠습니다. 이게 내 신세구나. 12억 준 대가가 이것이구나. 식사 시간도 철저히 분리되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 손주들은 거실 식탁에서 따뜻한 밥을 먹었고 저는 베란다 쪽방에서 혼자 찬밥을 떠야 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거실로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며느리가 눈을 흘겼습니다. 어머님, 저희 식사 중에는 좀 나오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식사에 집중을 못해요. 아들 민수는 고개를 숙인 채 젓가락질만 했습니다. 친어미가 구석에서 찬밥을 먹는 것도 못 본 척했습니다. 손주들도 점점 저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왜 우리랑 안 먹어요? 큰 손주가 물었을 때 며느리의 대답이 들렸습니다. 할머니는 시골에서 사셔서 우리랑 식습관이 달라. 그리고 할머니한테 너무 가까이 가지 마. 시골 냄새가 배. 6살짜리 아이가 그 말을 곧이 곧대로 듣고 저를 피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고개를 돌렸고 제가 손을 내밀면 뒤로 물러섰습니다. 정말이지 제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손주들이라도 제 편이 되어줄 줄 알았는데 그마저도 아니었습니다. 청소와 빨래는 당연히 제 몫이 되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진공 청소기를 돌렸습니다. 거실 바닥을 닦고 욕실 타일을 문질렀고 변기를 닦았습니다. 빨래는 하루에 2~3번 돌아갔습니다. 며느리 옷, 아들 옷, 손주들 옷 모두 고급 브랜드였고 조심스럽게 다뤄야 했습니다. 한 번은 며느리의 흰색 블라우스에 주름이 조금 남았다고 야단을 맞았습니다. 어머님, 이게 다림질이에요? 주름이 그대로잖아요. 시골에서는 이렇게 입으셨어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다시 다림질을 했습니다. 손이 떨렸고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설거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릇이 조금만 덜 깨끗해도 며느리는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물때가 그대로 있잖아요. 다시 하세요. 저는 또다시 그릇을 씻었습니다. 거친 수세미로 문질러서 손등이 갈라지고 피가 배어 나왔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포도농장에서 일하던 시절보다 더 힘들었습니다. 그때는 적어도 제 땅에서 일했고 제가 주인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남의 집에 얹혀 사는 식모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 며느리가 새로운 지시를 내렸습니다. 어머님, 내일부터 저희 병원에 출근하세요. 저는 놀라서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병원? 네, 청소할 사람이 필요한데 어머님이 하시면 딱이잖아요. 어차피 집에서 노시는 것보다 낫죠. 밥값이라도 하셔야죠. 밥값? 12억을 내놓은 사람에게 밥값을 하라니.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눈빛이 차가웠고 아들은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병원 청소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지하철을 탔습니다. 분당선 출근길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저는 구석에 서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70대 노인이 새벽부터 청소 일을 하러 간다는 게 서글펐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면 아직 해가 뜨기 전이었습니다. 대기실 바닥을 닦고 의자를 정돈하고 잡지를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화장실 청소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변기를 닦고 바닥에 물기를 닦아내고 거울을 깨끗이 닦았습니다. 락스 냄새가 코를 찔렀고 무릎이 욱신거렸습니다. 손은 다시 트고 갈라졌습니다.
포도농장에서 일하던 시절처럼 손톱 밑에 때가 끼었는데 이번에는 흙이 아니라 세제와 락스였습니다. 병원에서 아들을 마주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청소복을 입고 화장실 바닥을 닦고 있을 때 원무과장 가운을 입은 아들이 지나갔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수야. 아들은 그냥 지나갔습니다.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마치 저를 모르는 사람처럼, 아니 투명인간처럼 취급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 아들은 이미 죽었다. 저 사람은 내가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아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오후가 되면 간호사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할머니, 원장님 시어머니래. 헐, 진짜? 12억 줬다면서? 근데 왜 청소해? 원장님이 시키나 봐. 완전 독하다, 진짜. 저는 못 들은 척 했습니다. 수치스러웠지만 이것이 제 현실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오면 몸은 녹초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쉴 수 없었습니다. 또다시 집안일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저녁 설거지, 빨래 개기, 욕실 청소. 밤 10시가 넘어서야 베란다 쪽방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좁고 어두운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곰팡이 자국이 마치 지도처럼 퍼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눈물이 흘렀습니다. 포도농장이 그리웠습니다. 남편과 함께 포도송이를 따던 가을날이 그리웠습니다. 새벽 이슬을 맞으며 밭을 가꾸던 그때가 그리웠습니다. 비록 가난했지만 그때는 제 이름이 있었습니다. 제 땅이 있었고 제 자존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무엇입니까? 아들 집에 얹혀 사는 천덕꾸러기, 무료로 일하는 식모, 12억을 내놓고도 구박받는 늙은이. 정말이지 이 집에서 제가 뭐란 말입니까? 어느 날 밤 너무 배가 고파서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묵은 김치도 다 떨어졌고 찬밥도 없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반찬 하나를 꺼냈습니다. 며느리가 해놓은 멸치볶음이었습니다. 젓가락으로 2개만 집어 먹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며느리가 냉장고를 확인하더니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제 반찬 드셨죠? 멸치 개수가 줄었어요. 서연아, 너무 배가 고파서 조금만. 조금이라도 안 돼요. 내 음식에 손대지 말라고 했잖아요. 다음엔 자물쇠라도 채워야겠네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멸치 몇 개 먹은 것 때문에 이런 수모를 당해야 하다니.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살지 않겠다. 어떻게든 이 상황에서 벗어나겠다. 하지만 방법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돈도 없고 연줄도 없고 갈 곳도 없는 늙은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병원으로 가고 화장실 변기를 닫고 저녁이 되면 집안일을 하고 밤에는 베란다 쪽방에서 천장에 곰팡이를 세며 잠드는 일상. 이것이 12억을 내놓은 제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가장 바닥에 있을 때 운명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찾아올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비 오는 날 한 노인의 모습으로. 병원 청소를 시작한 지 1달쯤 되었을 무렵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지하철 첫 차를 탔습니다. 분당역에서 내려 20분을 걸어 병원에 도착하면 아직 해가 뜨기 전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청소 도구함을 열고 대걸레와 양동이를 꺼내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바닥에 먼지를 닦고 유리창에 묻은 손자국을 지우고 화분에 물을 주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노동이었지만 저는 묵묵히 해냈습니다.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장마철이라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구멍 난 것처럼 빗줄기가 굵었고 천둥 번개가 연신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병원 로비 바닥에 고인 빗물을 닦아내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환자들이 우산에서 떨어뜨린 물방울, 진흙 묻은 신발 자국, 모든 것을 깨끗이 치워야 했습니다. 며느리가 바닥이 더럽다고 불같이 화를 낼 게 뻔했으니까요. 그때 병원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한 노인이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낡고 해진 등산복 차림이었습니다. 옷은 흠뻑 젖어 있었고 머리카락에서는 빗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신발은 찢어져 있었고 손에는 비닐봉지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마치 노숙자 같은 행색이었습니다. 노인은 로비 구석 소파에 주저앉아 떨고 있었습니다. 추위에 젖은 듯 어깨가 부들부들 떨렸고 얼굴은 핏기 없이 창백했습니다. 간호사 한 명이 다가갔습니다.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여기 병원이에요. 환자 아니시면 나가주세요. 밖에 비 온다고 아무데나 들어오시면 안 돼요. 노인은 고개를 들어 간호사를 바라보았습니다. 눈에는 지친 빛이 역력했습니다. 잠깐만 비 좀 피하고 갈게. 너무 추워서 그래. 간호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여기 대기실이지 쉼터가 아니에요. 다른 데 가세요. 간호사가 데스크로 가더니 무언가를 가져왔습니다. 굵은 소금이었습니다. 믿기 어려운 광경이었습니다. 간호사는 노인에게 소금을 뿌리며 말했습니다. 재수 없어. 아침부터 빨리 나가세요. 다른 간호사들도 몰려왔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지 할머니야. 냄새나 빨리 내보내. 저는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인간을 저렇게 대해도 되는 걸까? 아무리 형편이 어려워 보여도 어르신인데. 저는 대걸레를 내려놓고 탕비실로 갔습니다. 종이컵에 따뜻한 물을 받았습니다. 제가 아침에 가져온 유자차 티백을 넣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저는 그 종이컵을 들고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입고 있던 낡은 앞치마를 벗어 노인의 젖은 어깨에 걸쳐 주었습니다. 노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르신, 따뜻한 거 드시고 기운 차리세요. 몸이 너무 차가우시네요. 노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잠시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무언가 스치는 듯 했습니다. 마치 오래전 기억을 더듬는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종이컵을 받아들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고맙네, 정말 고마워. 세상에 이런 친절한 사람도 있구나.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별 말씀을요. 비가 그칠 때까지 여기 계세요. 제가 있는 동안은 아무도 쫓아내지 못해요.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며느리였습니다. 언제 병원에 왔는지 모르겠지만 저와 노인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불그레 푸르레 했습니다. 며느리는 성큼 다가오더니 제 앞에 섰습니다.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거지한테 왜 차를 줘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비에 젖어서 떨고 계시길래요. 사람이 저렇게 추워하는데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며느리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사람? 저게 사람으로 보여요? 더러운 거지잖아요. 병원에 저런 게 있으면 환자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당장 내보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비가 너무 심해요. 조금만 있다 가시게 해드리면 안 될까요? 며느리는 어이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어머님이 지금 저한테 대들어요? 주제를 알아야지. 며느리는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손에 든 건 소금통이었습니다. 할머니, 나가요. 여기 당신 같은 거지가 있을 곳이 아니에요. 냄새 나거든요.
며느리는 노인의 머리 위로 소금을 뿌렸습니다. 노인의 젖은 머리카락에 하얀 소금 알갱이가 내려앉았습니다. 노인은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종이컵을 제게 돌려주며 고맙다고 눈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비가 쏟아지는 밖으로 걸어나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저분은 어디로 가실까? 비를 피할 곳이 있기는 할까? 며느리는 제 옆에서 비웃었습니다. 어머님도 저 거지 할머니랑 다를 게 없어요. 우리 집에 얹혀 살면서 뭘 그리 도덕군자 행세해요? 당신도 쫓겨나기 싫으면 조용히 청소나 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오늘 본 것을 잊지 말자. 저분에게 소금을 뿌린 것을, 인간을 짐승처럼 대한 것을, 언젠가는 반드시 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유자차를 건넨 그 노인이 누구인지, 그분과 제 사이에 50년 전 깊은 인연이 있었다는 것을. 그날 밤 저는 베란다 쪽방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낮에 본 그 노인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어딘가 낯익은 느낌이었습니다. 주름진 눈과 갸름한 턱선, 무엇보다 저를 바라보던 그 눈빛.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눈이었습니다. 저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오래전, 아주 오래전, 시골 마을에서 함께 뛰놀던 어린 시절. 설마 그분이 해숙이일 리가 없어. 해숙이는 서울로 시집가서 잘 살고 있을 텐데. 저런 행색으로 병원에 비를 피하러 들어올 리가 없잖아. 저는 스스로를 타일렀습니다. 우연의 일치일 뿐이라고.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편했습니다. 혹시라도 그분이 정말 해숙이라면? 50년 전 제 목숨을 살려준 그 친구라면?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새벽에 병원에 나가 청소를 했습니다. 그 노인은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금씩 그날의 일을 잊어가고 있었습니다. 어차피 제 인생은 달라질 게 없었으니까요. 며느리의 구박은 계속되었고 아들은 여전히 저를 외면했습니다. 저는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보고 있었습니다.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미 돌기 시작했고 제가 건넨 유자차 한 잔이 50년 묵은 인연의 실타래를 다시 이어놓고 있었습니다. 작은 친절이 기적이 되어 돌아올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병원 청소를 시작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새벽 5시에 일어나 지하철을 타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바닥을 닦고 화장실을 청소하고 쓰레기를 버리는 일상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저는 작은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동전들이었습니다. 환자들이 지갑에서 떨어뜨린 10원짜리, 50원짜리, 100원짜리. 청소하다 보면 의자 밑이나 화분 뒤에서 가끔 발견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데스크에 가져다 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간호사들은 귀찮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그냥 할머니가 가지세요. 누가 찾으러 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10원, 50원, 100원.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한 달에 10,000원 정도는 모을 수 있었습니다. 2달이 지나자 20,000원이 되었고 석 달이 지나자 30,000원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돈을 은행에 가서 지폐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베란다 쪽방 옷장 깊숙이 숨겨두었습니다. 언젠가 이 집을 나가게 되면 쓸 수 있을 거야. 급할 때 쓸 비상금이야. 그렇게 10개월이 흘렀습니다. 제 비상금은 30만 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79살 노인이 10개월 동안 동전을 주워 모은 전 재산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병원 청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며느리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어머님, 잠깐 앉아봐요.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소파 끝에 걸터 앉았습니다. 며느리가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요즘 용돈 어떻게 마련하세요? 저는 의아했습니다. 용돈이라니? 나는 용돈을 받은 적이 없는데. 며느리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거짓말 마세요. 어머님 방에서 이게 나왔어요. 며느리가 봉투 하나를 꺼내 흔들었습니다. 안에 현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10개월에 걸쳐 동전 모아 바꾼 30만 원이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 돈 어디서 났어요? 어머님, 횡령한 거 아니에요? 저는 억울함에 목이 메었습니다. 횡령이라니? 그건 내가 동전 주워서 모은 거야. 바닥에 떨어진 동전들을. 바닥에 떨어진 동전? 그게 누구 돈인데요? 병원 돈이잖아요. 병원 돈 훔친 거랑 뭐가 달라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떨어진 동전을 줍는 게 도둑질이라니. 세상에 이런 억지가 어디 있습니까? 며느리는 그 봉투를 자기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건 제가 압수할게요. 생활비에서 빼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마세요. 도둑질하다 걸리면 경찰 불러도 할 말 없는 거 아세요?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30만 원. 저에게는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돈이었습니다. 언젠가 이 집을 나가게 되면 쓰려고 모아둔 비상금이었습니다. 10개월 동안 무릎 꿇고 바닥을 닦으며 허리 굽혀 동전을 주우며 모은 돈이었습니다. 그 돈마저 빼앗겼습니다. 며느리는 일어서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녁은 냉장고에 어제 남은 국 있으니까 데워 드세요. 저희는 밖에서 먹고 올게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텅 빈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베란다 쪽방으로 들어가 옷장을 열었습니다. 제 돈을 숨겨두었던 곳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제 방을 뒤진 것이었습니다.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정말이지 제가 뭐란 말입니까? 12억을 내놓고도 30만 원마저 도둑 취급을 받아야 합니까? 그날 밤 저는 냉장고에서 어제 남은 된장국을 꺼냈습니다. 찬밥에 말아 먹었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지만 삼켜야 했습니다. 베란다 쪽방으로 돌아와 누웠습니다. 천장에 곰팡이 자국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게 사는 건가? 그때 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밖에서 먹고 온다더니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어머님, 아직 안 주무세요? 저는 황급히 눈물을 닦으며 일어나 앉았습니다. 서연아, 무슨 일이야? 며느리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험악했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하세요. 다른 데 숨겨둔 돈도 없어요? 없어. 그게 다야. 며느리는 믿지 않았습니다. 방을 다시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옷장을 열고 이불을 들추고 베개속까지 손을 넣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이러지 마. 저는 며느리를 말리려 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며느리의 손이 제 목을 움켜쥐었습니다. 억울하면 경찰 부르든가, 이 노망난 할멈아. 며느리의 눈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목을 조르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저는 발버둥을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79살 노인의 힘으로 35살 며느리를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겨우 소리를 냈습니다. 며느리의 손에서 힘이 더 들어갔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이대로 죽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손을 놓았습니다. 저는 바닥에 쓰러져 기침을 했습니다. 목이 따끔거렸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이상한 짓 하면 가만 안 둘 거예요. 알겠어요? 조용히 시키는 대로만 하세요. 그럼 편하게 살 수 있어요. 며느리가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바닥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목을 감싸쥐었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목이 아팠습니다. 며느리의 손가락 자국이 남아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게 내 인생인가? 평생을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남에게 해 끼친 적 없습니다.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무엇입니까? 목이 졸리고 모욕당하고 비상금마저 빼앗기는 이 처참한 현실. 그날 밤 저는 텅 빈 쪽방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 인생인가? 피눈물이 흘렀습니다. 문자 그대로 눈에서 피가 섞인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너무 울어서 실핏줄이 터진 것이었습니다. 거울을 보았습니다.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목에는 손가락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제가 유자차를 건넨 그 노인이 누구인지, 낡은 등산복을 입고 비를 피하러 들어왔던 그 할머니, 간호사들에게 소금을 맞고 쫓겨났던 그분, 50년 전 굶어 죽기 직전에 저에게 도시락 반쪽을 나눠주었던 단짝 친구 신혜숙이었다는 사실을요. 혜숙이와 저는 어린 시절 생사를 함께한 사이였습니다. 제가 14살 때였습니다. 그의 가뭄이 극심해서 마을 전체가 굶주림에 허덕였습니다. 부모님을 여인 저는 남의 집 식모살이를 하며 끼니를 이었는데 그마저도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일할 사람이 필요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저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산속을 헤매다 쓰러졌습니다. 사흘을 굶은 상태였습니다. 의식이 흐려지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이대로 죽는구나. 14살 소녀는 그렇게 생을 마감하려 했습니다. 그때 혜숙이가 나타났습니다. 나무를 캐러 산에 올라왔다가 쓰러진 저를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혜숙이는 자기 집으로 저를 업어다 주었습니다. 따뜻한 미음을 먹여주었습니다. 자기가 입던 옷을 벗어 제게 입혀주었습니다. 혜숙이네 집도 가난했지만 그 아이 어머니는 저를 며칠간 재워주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그 후로 혜숙이와 저는 친자매처럼 지냈습니다. 같이 나무를 캐고 같이 빨래를 하고 밤에는 별을 보며 수다를 떨었습니다. 혜숙이는 늘 말했습니다. 순임아, 우리 언니 동생 하자. 나중에 커서도 평생 함께 살자.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 평생 친구하자. 어린 시절의 순수한 약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우리를 갈라놓았습니다. 25살 무렵 혜숙이는 갑자기 서울로 떠났습니다. 좋은 곳에 시집 간다며 급하게 짐을 쌌습니다. 저는 마을 어귀까지 배웅을 나갔습니다. 혜숙이가 말했습니다. 순임아, 나 서울 가면 연락할게. 꼭 찾아올게. 건강하게 잘 있어. 저도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너도 잘 살아. 꼭 연락해. 하지만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편지도 전화도 없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기다렸습니다. 1년, 2년. 하지만 소식이 없자 점점 잊혀졌습니다. 결혼을 하고 포도농장을 일구고 아들을 키우면서 바쁘게 살다 보니 혜숙이 생각을 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50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 혜숙이가 낡은 등산복을 입고 병원에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50년이란 세월이 두 사람 모두를 바꿔놓았으니까요. 하지만 혜숙이는 저를 알아보았을 것입니다. 제가 유자차를 건넸을 때 그 눈빛, 오랜 친구를 알아보는 반가움과 세월의 무게가 뒤섞인 그 눈빛.
저는 너무 늦게야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며느리는 그날 해수기에게 소금을 뿌렸습니다. 거지라고 냄새난다고 짐승처럼 쫓아냈습니다. 50년 전 제 목숨을 살려준 은인을, 저에게 도시락 반쪽을 나눠주었던 친구를, 며느리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모욕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보고 있었습니다. 인과응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해수기가 어떤 사람인지 며느리는 곧 알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베란다 쪽방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30만 원을 빼앗기고 목이 졸리고 피눈물을 흘리는 이 서러운 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운명의 수레바퀴가 이미 돌기 시작했다는 것을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30만 원을 빼앗기고 목이 졸린 그날 밤 이후 저는 더욱 조심스럽게 살았습니다. 며느리의 눈에 띄지 않으려 숨죽이며 시키는 대로만 하며 투명인간처럼 지냈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미 돌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지하철을 타고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청소 도구함을 열고 대걸레를 꺼내 로비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6시쯤 되자 간호사들이 하나둘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간호사들이 웅성거리며 수군거렸고 며느리의 표정은 심상치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젊은 간호사 하나가 물었습니다. 몰라, 원장님 얼굴이 왜 저래? 저는 구석에서 조용히 바닥을 닦으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침 8시가 조금 지났을 때였습니다. 병원 정문이 벌컥 열리더니 정장을 입은 남자 4명이 들어왔습니다. 국세청입니다. 세무조사 나왔습니다. 그 한마디에 병원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원무과에 있던 아들도 황급히 뛰어나왔습니다. 세무조사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는 성실하게 신고하고 있는데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조사관 한 명이 서류 뭉치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이중장부 운영, 보험 허위 청구, 현금 거래, 누락 등 다수의 탈세 혐의가 포착되었습니다. 협조 바랍니다. 조사관들은 원무과를 점령하고 서류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컴퓨터를 압수하고 장부를 가져가고 직원들을 한 명씩 불러 조사했습니다. 며느리는 안절부절 못하며 이리저리 뛰어다녔습니다. 아들도 얼굴이 허옇게 질려 있었습니다. 저는 구석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통쾌함과 두려움이 뒤섞였습니다. 며느리가 무너지는 것은 고소했지만 그래도 아들이 연루되어 있으니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곧 그 감정은 사라졌습니다.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던 아들, 어머니가 목 졸리는 것도 모른 척하던 아들. 그 아들은 이미 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점심때쯤 되자 상황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조사관들이 이중장부를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강혜미 원장, 이게 뭡니까? 실제 매출과 신고 매출이 완전히 다른데요. 조사관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건 세무사가 실수한 거예요. 제가 몰랐어요. 세무사 실수로 이렇게 체계적으로 탈세가 가능합니까? 보험 허위 청구 건도 있고 현금 거래, 누락도 수십 건입니다. 탈세 규모가 상당합니다. 조사관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검찰 고발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그 말에 며느리의 얼굴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아니에요. 그럴 수 없어요. 제발. 며느리는 발버둥을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조사관들은 냉정하게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갑자기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눈에 불꽃이 튀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가 찔렀죠? 국세청에 신고한 거 어머니잖아요.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며느리가 달려들었습니다. 제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신고한 거잖아요. 복수하려고 그런 거죠? 30만 원 빼앗긴 게 분해서?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 아니야. 나는 국세청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 신고를 어떻게 해? 며느리는 믿지 않았습니다. 거짓말 마. 어머니 아니면 누가 이런 짓을 해? 며느리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목이 조여왔습니다. 또다시 목이 졸리는구나. 숨이 막혔습니다. 며칠 전 목 졸린 상처가 채 아물지도 않았는데 그때였습니다. 병원 정문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검은색 벤츠 한 대가 병원 앞에 멈춰 섰습니다. 운전기사가 뒷문을 열었습니다. 한 여성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모피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올렸고 손에는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선글라스를 벗으며 병원 안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여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그 얼굴, 50년 전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비록 주름이 늘고 머리카락이 하얗게 새었지만 그 눈빛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갸름한 턱선, 온화하면서도 강인한 눈매. 해숙이었습니다. 며칠 전 낡은 등산복을 입고 병원에서 쫓겨났던 그 노인이 지금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해숙이가 천천히 병원 안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직원들이 길을 비켰습니다. 누구인지는 몰라도 범상치 않은 인물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을 것입니다. 해숙이는 며느리 앞에 멈춰 섰습니다. 며느리는 아직 제 멱살을 잡고 있었습니다. 해숙이의 목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손대. 며느리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해숙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뭐예요? 당신 누구예요? 해숙이가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내 은인한테서 손 떼라고 했어. 이 무식하고 천박한 거사.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은인? 무슨 소리예요? 이 노망난 할머니가 누구의 은인이라고? 해숙이가 피식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경멸과 연민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나 여기 왔었어. 비가 많이 오던 날 낡은 옷 입고 비 피하러 들어왔지. 해숙이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너희 직원들이 나한테 소금 뿌리며 쫓아냈잖아. 그때 이 사람이, 이순임이가 나한테 따뜻한 차 한 잔을 줬어. 앞치마까지 벗어서 내 어깨에 걸쳐줬고. 해숙이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가 다시 차갑게 식었습니다. 난 그때 알았어. 50년이 지나도 순임이는 변하지 않았구나. 여전히 착한 사람이구나. 며느리의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은 듯 했습니다. 그 거지 할머니가 당신이었어요? 해숙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 거지 할머니가 나야. 근데 내가 진짜 거지인 줄 알았어? 해숙이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명함이었습니다. 해숙이가 그것을 며느리의 얼굴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며느리의 눈이 커졌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명함에 적힌 글자가 보였습니다. 신의 숲. 그리고 그 아래 적힌 직함. 대한건설 부동산 개발 대표이사. 저는 그 직함을 보고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세상에 해숙이가, 제 어린 시절 친구 해숙이가 이렇게 된 것이었습니다. 5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해숙이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비틀거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문이 막힌 듯 했습니다.
해수기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국세청 조사 사국에 제보한 거 나야. 네가 탈세하는 거 다 알고 있었어. 해수기가 한 발짝 더 다가섰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알려줄까? 이 건물 지난주에 인수했어. 내가 새 주인이야. 저는 그 말을 듣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해수기가 이 건물의 주인이라고. 며느리 병원이 들어선 이 분당 빌딩의 소유자가 해수기라고. 세상에 이런 반전이 어디 있습니까? 며느리의 얼굴이 낯빛으로 변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건 불가능해요. 이 건물 주인은 지난달까지 김 회장이었는데. 해수기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김 회장한테 샀어. 시가보다 좀 더 줬지. 급하게 필요해서. 며느리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갑자기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회장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눈이 멀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해수기는 냉정하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용서? 네가 수님이한테 한 짓 생각하면 용서가 나와? 해수기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평생 모은 돈 12억 받아먹고 베란다 쪽방에 쳐넣고 식모 부리듯 부려먹고 사람들 앞에서 뺨까지 때렸잖아. 그게 사람이 할 짓이야? 며느리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제발요, 제발이요.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해수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 같은 쓰레기한테는 임대 못 줘. 당장 이 건물에서 나가. 며느리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갑자기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거품을 물고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직원들이 달려들었습니다.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아수라장이 된 병원 로비에서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해수기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50년 전 제 어깨에 솜저고리를 걸쳐주던 그 소녀의 미소와 똑같았습니다. 순임아, 오래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 이제 가자. 여기는 네가 있을 곳이 아니야. 저는 그제야 눈물이 터졌습니다. 50년 만에 다시 만난 친구. 제 인생의 은인. 그 친구가 지금 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가자. 해수가 가자. 우리는 함께 병원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며느리의 비명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그 세계는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50년 전 도시락 반쪽을 나눠주었던 그 우정이 결국 저를 구원해 준 것이었습니다. 해수기의 손을 잡고 병원을 나서는 순간 저는 마치 오랜 감옥에서 풀려나는 기분이었습니다. 등 뒤로 며느리의 비명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지만 더 이상 제 귀에 꽂히지 않았습니다. 분당 한복판의 햇살이 유난히 따스하게 느껴졌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공기가 달랐습니다. 자유의 공기였습니다. 해수기가 검은색 벤치의 뒷문을 열어주었습니다. 타, 순임아. 우리 갈 데가 있어. 저는 망설이다가 차에 올랐습니다. 가죽 시트가 부드러웠습니다. 이런 차는 난생 처음 타보았습니다. 운전기사가 조용히 시동을 걸었고 차는 병원 앞을 빠져나갔습니다. 차 안에서 해수기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50년이란 세월이 무색하게 어린 시절 손잡고 냇가에서 놀던 그때처럼 익숙한 감촉이었습니다. 해수기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순임아, 미안해. 50년 동안 연락도 못하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네가 왜 미안해? 나야말로 고마워. 오늘 네가 안 왔으면 나는 어떻게 됐을지 몰라. 해수기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알고 있었어. 네가 고생하는 거.
근데 바로 나서지 못했어. 확인해야 할 게 있었거든. 저는 의아했습니다. 확인해야 할 게 뭔데? 해수기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네 며느리가 진짜 그런 인간인지, 혹시 오해가 있는 건 아닌지. 그래서 일부러 거지 행색으로 병원에 갔던 거야. 진짜 모습을 보려고. 저는 그제야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날 해수기가 낡은 등산복을 입고 나타난 이유. 부자인데 왜 그런 행색이었는지 궁금했었는데, 그것은 일종의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며느리의 본성을 확인하기 위한. 해수기가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그날 네 며느리가 나한테 소금을 뿌리더라. 거지라고, 냄새난다고. 그 순간 결심했어.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고. 너를 저런 인간한테서 구해줘야겠다고. 저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해수가, 근데 너 대체 어떻게 이렇게 된 거야? 50년 전에는 우리 둘 다 못 먹어서 굶었잖아. 어떻게 이렇게 큰 부자가 됐어? 해수기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분당의 빌딩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긴 이야기야. 나중에 천천히 다 얘기해 줄게. 차는 판교 쪽으로 향했습니다. 고급 주택가였습니다. 높은 담장 너머로 저택들이 보였습니다. 차가 한 저택 앞에 멈췄습니다. 철문이 자동으로 열렸고 넓은 정원이 펼쳐졌습니다. 잔디밭, 분수대, 정원수, 영화에서나 보던 풍경이었습니다. 해수기가 말했습니다. 여기가 내 집이야. 이제부터 여기서 같이 살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살라고? 나 같은 촌 노인이. 해수기가 제 손을 끌었습니다. 뭘 그래? 우리 어릴 때 약속했잖아. 평생 같이 살자고. 이제 그 약속 지키는 거야. 저택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거실, 높은 천장, 반짝이는 샹들리에. 모든 것이 눈부셨습니다. 가정부인 듯한 중년 여성이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사모님 오셨습니까? 해수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분은 내 어린 시절 친구야. 오늘부터 우리 집에 계실 거니까 잘 모셔드려. 저는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아침까지만 해도 병원 화장실 변기를 닦고 있었는데 베란다 쪽방에서 묵은 김치로 끼니를 때우던 제가 지금 이런 저택에 있다니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해수기가 저를 2층으로 안내했습니다. 이 방을 쓰면 돼. 내 방 바로 옆이야. 문을 여는 순간 저는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넓은 침대, 푹신한 소파, 창밖으로 보이는 정원 풍경. 제가 살던 베란다 쪽방과는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해수기가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순임아, 이제 편하게 쉬어.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해결할 테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해수가, 근데 이건 너무 갑작스러워.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이렇게 신세지면 어떡해? 해수기가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뭔 소리야? 50년 전에 네가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해수기가 말했습니다. 동네 애들이 나를 놀릴 때 네가 나서서 막아줬잖아. 아버지 없다고 놀리는 애들한테 네가 대신 맞았잖아. 그때 은혜를 내가 어떻게 잊겠어? 저는 그제야 기억이 났습니다. 어린 시절의 일이었습니다. 해수기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동네 아이들이 그걸 빌미로 해수기를 괴롭혔습니다. 저는 해수기 편을 들다가 아이들에게 맞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해수기는 50년이 지나도록 그것을 잊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네가 나한테 유자차 한 잔 건넸잖아. 모두가 나를 거지 취급할 때 네가 유일하게 사람으로 대해줬어.
해수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때 확신했어. 50년이 지나도 순이미는 변하지 않았구나. 여전히 착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더 빨리 움직였어. 저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혜수가 그래도 네가 어떻게 나를 찾았어? 50년이나 지났는데. 혜수기가 소파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사실 한 달 전부터 찾고 있었어. 우연히 소식을 들었거든. 분당의 어떤 성형외과 원장이 시어머니를 학대한다고. 시어머니가 12억을 내놓았는데 식모 취급을 당한다고. 혜수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 시어머니가 전라도 포도농장 출신이라는 얘기를 들었어. 설마 했지. 근데 알아보니까 네 이야기더라. 그래서 직접 확인하러 간 거야. 거지 행색으로. 네 며느리가 진짜 그런 인간인지 보려고. 그리고 네가 아직도 착한 사람인지 확인하려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혜수기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이제 좀 쉬어. 저녁에 천천히 이야기하자. 목욕도 하고 편한 옷도 갈아입고. 너무 많은 일이 있었으니까. 혜수기가 나간 후 저는 혼자 방에 남았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정원의 분수대에서 물이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들이 지저귀고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었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푹신한 매트리스가 몸을 감싸 안았습니다. 베란다 쪽방의 딱딱한 바닥과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안도와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정말 끝난 거구나. 그 지옥 같은 나날들이 정말 끝난 거구나. 저녁 무렵 혜수기가 저를 불렀습니다. 식당에는 따뜻한 저녁 식사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된장찌개, 불고기, 나물 반찬들. 정성스럽게 차린 밥상이었습니다. 먹어, 순이마. 실컷 먹어. 이제는 누구 눈치도 안 봐도 돼. 저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따뜻한 밥 한 술을 입에 넣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이렇게 따뜻한 밥을 눈치 보지 않고 먹어본 게.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혜수기가 말했습니다. 이제 얘기해 줄게. 50년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혜수기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25에 서울로 올라갔잖아. 시집 간다고 했는데 사실 시집은 아니었어. 서울에서 가정부로 일하게 된 거야. 돈 벌어서 어머니 약값 대려고. 일하던 집 주인이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사업가였어. 사장님은 아내를 일찍 여의고 혼자 아들을 키우고 있었어. 혜수기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었습니다. 나는 성실하게 일했어. 그 집 아들이 나한테 반했어. 처음에는 무시했지. 나 같은 가정부한테 무슨 마음이 있겠어? 장난치는 거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진심이더라. 3년을 기다렸어. 결국 사장님이 허락하셨고 우리 결혼했어. 저는 놀랐습니다. 가정부에서 사장 며느리가 되었다니. 혜수기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근데 행복하지만은 않았어. 시댁 친척들이 반대가 심했거든. 가정부 출신이라고, 시골 거지라고. 네 며느리처럼 나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았어. 혜수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살았어. 이를 악물고 공부했어. 남편 회사 일을 배웠어. 남편이 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났을 때 내가 회사를 물려받았어. 주변에서는 여자가 무슨 사업이냐며 비웃었지. 근데 나는 포기하지 않았어. 20년 동안 죽어라 일했어. 혜수기가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건설에서 부동산으로 확장했고 건물을 하나씩 사들였어.
지금은 판교와 분당 일대의 상가 건물 15채가 내 거야. 저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건물 15채. 상상도 못할 규모였습니다. 성공하고 나서 너를 찾으려고 했어. 근데 주소를 몰랐어. 시골 마을도 개발되면서 다 사라졌고 수소문해 봤는데 찾을 수가 없었어. 해수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다 한 달 전에 우연히 네 소식을 들었어. 그리고 확인하러 간 거야. 거지 행색으로. 저는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그래서 네 며느리한테 더 본때를 보여줘야 하지 않겠어? 해수기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됐어. 나는 복수 같은 거 바라지 않아. 그냥 이렇게 벗어난 것만으로도 충분해. 해수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네 마음이 그렇다면 존중할게. 근데 한 가지는 알아둬. 네 며느리 이제 끝났어. 해수기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국세청 조사 결과 탈세 규모가 예상보다 훨씬 커. 검찰 고발은 확정이고 아마 실형 받을 거야. 그리고 내가 건물 주인이니까 임대 계약도 안 해줄 거야. 병원 문 닫아야 해. 저는 잠시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못된 며느리라도 감옥에 가고 병원이 망하는 것은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며느리가 자초한 일이었습니다. 제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해수기와 저는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50년의 세월을 메우며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으며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푹신한 이불이 따뜻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구나. 12억은 잃었지만 더 소중한 것을 얻었습니다. 친구를, 존엄을, 그리고 자유를.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 찾아왔습니다. 해수기의 판교 저택에서 지내기 시작한 지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매일 아침 창문을 열면 정원의 새들이 지저귀고 분수대에서 물이 솟아올랐습니다. 아침 식사는 따뜻한 밥과 정성스러운 반찬들이 차려졌습니다. 저는 조금씩 회복되어 갔습니다. 얼굴에 핏기가 돌았고 몸에 힘이 생겼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해수기는 저를 위해 의사를 불렀습니다. 사모님, 스트레스로 인한 위염과 불면증이 있으셨네요. 약 처방해 드릴 테니 드시고 푹 쉬세요. 의사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해수기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이제는 걱정 없이 지낼 수 있을 거예요, 선생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해수기가 조간신문을 들고 왔습니다. 순임아, 이거 봐. 신문 사회면 한 구석에 작은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분당 성형외과 원장, 탈세 혐의 유죄 확정. 기사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재판 결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다고 했습니다. 의사 면허는 취소되었고 추징금 8억이 부과되었습니다. 저는 기사를 다 읽고 신문을 내려놓았습니다. 해수기가 물었습니다. 기분이 어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통쾌하다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허무하다고 해야 할까요?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며느리와의 악연이 완전히 마무리되었다는 것. 해수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네 말이 맞아. 이미 끝난 일이야. 이제 앞만 보자. 며칠 후 해수기네 집사가 소식을 전했습니다. 사모님, 혹시 이 원장 소식 들으셨습니까?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집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남편 되는 분하고 이혼 소송 중이랍니다. 매일 싸운다고 하더군요. 반지하 단칸방에서 사시는데 동네 방내 소문이 자자하다고 합니다.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되었구나. 해수기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돈 있을 때는 서로 좋다고 붙어 있다가 돈 떨어지니까 본색이 드러난 거야. 저런 인간들은 원래 그래.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때 저를 그토록 괴롭히던 며느리가 이제는 반지하 방에서 남편과 싸우며 살고 있다는 것. 인과응보라는 말이 절로 떠올랐습니다. 일주일이 더 지난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집사가 나가보더니 돌아와 보고했습니다. 사모님, 한민수 씨라는 분이 왔습니다.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민수가 제 아들이 왔다고. 해수기가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할래? 만날래?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결정했습니다. 만날게. 마지막으로 한 번만. 해수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네 결정이니까. 민수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지난번보다 더 초췌해 보였습니다. 옷은 구겨져 있었고 신발은 낡아 있었습니다. 수염도 덥수룩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한때 의사였던 사람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행색이었습니다. 민수가 저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살려주세요. 저는 냉정하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살려달라니 무슨 뜻이야? 민수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서연이하고 이혼했어요. 아니, 당했어요. 저한테 빚만 떠넘기고 도망갔어요. 지금 채권자들이 저를 쫓고 있어요. 살 곳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저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 의사가 되라고 뒷바라지했던 아들, 그 아들이 지금 거지꼴로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 아픔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연민이었습니다. 모정이 아니라.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민수야, 내가 사돈댁 팔순 잔치에서 네 마누라한테 뺨 맞았을 때 기억나니? 그때 넌 뭐했지?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병원에서 변기 닦을 때 넌 뭐했지? 어머니 지나가는데 눈도 안 마주치더라. 민수가 바닥에 이마를 박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민수 앞에 섰습니다. 민수야, 나는 널 용서할 생각 없어. 민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발이요. 저희 지금 상황이 정말 힘들어요. 집도 경매로 넘어갔고 빚만 8억이 넘어요. 저희 갈 곳이 없어요.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갈 곳이 없다. 그 말 어디서 많이 들어봤다. 내가 사돈댁 칠순 잔치에서 쫓겨났을 때 너한테 했던 말이야. 그때 넌 뭐라고 했지? 모른 척 고개 돌렸잖아. 민수가 더 크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해수기가 나섰습니다. 차갑게 민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피 운운할 자격 있어? 친어머니 뺨 맞을 때 구경만 하던 네가, 어머니 목 조르는 마누라를 막지 않던 네가, 그런 네가 지금 피를 타령이야? 민수가 말이 막혔습니다. 아, 그건. 해수기가 손을 들어 문을 가리켰습니다. 나가. 여기서 당장 나가. 다시는 이 근처에 얼씬거리지 마. 다음에 또 오면 그땐 경찰 부를 거야. 민수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저를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원망과 절박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수는 결국 어깨를 축 처지고 저택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들을 내친 것이 아프지 않다면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너무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너무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피부치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것을 용서할 수는 없었습니다. 해숙이가 옆에 앉아 제 등을 쓸어주었습니다. 잘했어, 순임아. 네 결정이 맞아. 저런 인간은 버림받아야 정신을 차려. 아니, 정신을 차리든 말든 그건 네 알 바 아니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나는 나를 위해 살아야 해. 박수님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의 어머니도 누군가의 시어머니도 아닌 그냥 나 자신으로. 해숙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맞아. 그게 진짜 사는 거야. 그날 밤 저는 방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정원의 나무들이 달빛에 은빛으로 빛났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제 끝난 거구나. 과거와의 인연이. 민수에게 한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냉정했을까요? 너무 가혹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가 마땅히 받아야 할 존중을 요구한 것 뿐이었습니다. 12억을 내놓았다고, 평생을 희생했다고, 그것이 모욕과 학대를 감수해야 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만 존중은 피보다 더 중요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오늘은 마음이 편했습니다. 마지막 끈을 끊어낸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정말로 자유로워진 기분이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꿈을 꾸었습니다. 어린 시절 해숙이와 함께 냇가에서 놀던 꿈이었습니다. 맑은 물에 발을 담그고 웃고 떠들던 그때, 아무 걱정 없이 행복했던 시절, 눈을 떴을 때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과거는 과거로 보내고 이제는 앞으로 나아갈 시간이었습니다. 해숙이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시간이었습니다. 거실로 내려가니 해숙이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잘 잤어, 순임아? 응, 잘 잤어.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진심으로 웃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뭐 할 거야? 해숙이가 물었습니다. 글쎄, 정원 산책이나 하고 싶은데. 좋아. 나도 같이 갈게. 식사하고 나가자. 우리는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따뜻한 밥과 맛있는 반찬들. 편안한 아침 식사. 이것이 제가 마땅히 누려야 했던 삶이었습니다. 12억을 주고도 누리지 못했던 그런 평범한 행복. 이제야 찾은 것 같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해숙이와 정원을 산책했습니다. 분수대 옆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순임아, 후회되는 거 없어? 해숙이가 물었습니다. 돈 12억 날리고 아들까지 잃었는데.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회 없어. 돈은 잃었지만 더 소중한 걸 얻었어. 너라는 친구를, 내 이름과 존엄을. 그리고 진짜 행복이 뭔지 알게 됐어. 해숙이가 웃었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아. 돈보다 소중한 게 있어. 사람이야. 진심을 나눌 수 있는 사람. 저도 웃었습니다. 우리 둘은 손을 잡고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새들이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자유롭게 어디든 갈 수 있는 날개를 가지고. 저도 이제 자유로웠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이 제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었습니다. 79살의 나이에 저는 비로소 진짜 제 인생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가을이 오고 겨울이 왔습니다. 저는 해숙이와 함께 따뜻한 저택에서 편안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아침이면 유자차를 마시며 정원에 눈 내리는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오후에는 책을 읽거나 술을 놓았습니다.
저녁에는 해숙이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었습니다. 해숙이가 어느 날 제안했습니다. 순이마, 우리 봉사활동하러 갈래? 봉사활동이요? 해숙이가 웃었습니다. 나 일주일에 2번씩 무료 급식소에서 봉사해. 배고픈 사람들한테 밥 퍼주는 거야. 너도 같이 가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었습니다. 받기만 하던 제가 이제는 무언가를 나눌 수 있다는 것. 그것이 기뻤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성북동 근처 무료 급식소로 갔습니다. 허름한 건물이었지만 안에는 따뜻한 기운이 가득했습니다. 봉사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긴 줄을 선 사람들이 밥을 받아가고 있었습니다. 노인, 노숙인,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 저도 예전에는 저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앞치마를 두르고 배식대 앞에 섰습니다. 국을 퍼주는 역할이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국을 담아주며 말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건강하세요. 사람들이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마치 제가 유자차를 건네받았을 때처럼 누군가에게 따뜻함을 전하는 거구나. 배식을 마치고 정리를 하는데 한 노인이 다가왔습니다. 수염이 덥고 옷이 낡았습니다.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아줌마, 국이 맛있었어요. 고마워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별 말씀을요. 자주 오세요. 노인이 떠나고 해숙이가 다가왔습니다. 기분이 어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이런 게 진짜 사는 거구나 싶어. 제가 받은 만큼 다른 사람한테 베푸는 거. 이게 진짜 밥심이구나. 해숙이가 웃었습니다. 맞아. 우리 앞으로도 계속하자. 같이. 저는 해숙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같이 하자. 평생. 그렇게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해숙이의 저택에서 지내며 일주일에 2번씩 무료 급식소에서 봉사를 했습니다. 가끔은 양로원에도 갔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손을 잡아드리고 노래도 불러드렸습니다. 제가 받은 상처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 아픔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의 소식도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며느리는 탈세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았고 의사 면허도 취소되었다고 했습니다. 아들과는 이혼했고 지금은 어디선가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들도 빚에 쫓기며 힘들게 살고 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통쾌함과 연민이 뒤섞였습니다. 하지만 곧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자초한 일이었습니다. 저와는 상관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의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해숙이와 거실에서 유자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순이마, 기억나? 해숙이가 물었습니다. 뭐가? 네가 나한테 유자차 건넸던 그날, 비 오던 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잊을 수가 있나? 해숙이가 유자차 잔을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그날 네가 나한테 이 따뜻한 차 한 잔을 줬을 때 나는 알았어. 50년이 지나도 순이미는 변하지 않았구나. 여전히 착한 사람이구나. 해숙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모두가 나를 거지 취급하고 소금을 뿌릴 때 네가 유일하게 사람으로 대해줬어. 그게 나한테는 50년 전 네가 나를 구해줬던 것만큼이나 소중한 거였어.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혜수가 나는 그냥 당연한 걸 한 것뿐이야. 사람이 추워하고 있는데 어떻게 지나칠 수 있겠어. 혜숙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게 바로 너야, 순이마.
그게 네가 특별한 이유야.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남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그걸 잃지 않았잖아.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유자차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소복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얗게 덮인 정원이 마치 새하얀 도화지 같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것 같았습니다. 해수기가 말했습니다. 순이마 알아? 작은 친절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0년 전 네가 나한테 도시락 반쪽을 줬잖아. 그게 내 목숨을 살렸어. 그리고 50년 후에 내가 유자차 한 잔을 건넸고 그게 내 인생을 바꿨어. 해수기가 웃었습니다. 맞아. 그게 바로 인연이야. 선한 마음이 선한 결과를 낳는 거.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눈 내리는 정원, 따뜻한 차 한 잔, 옆에 앉은 50년 지기 친구. 이것이 행복이었습니다. 12억은 잃었지만 더 소중한 것을 얻었습니다. 며칠 후 무료 급식소에서 봉사를 하고 있는데 젊은 여성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혹시 상담 좀 해도 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무슨 일인데요? 여성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도 시어머니랑 사이가 안 좋아서요. 자꾸 간섭하시고 제가 하는 일마다 트집 잡으시고 요즘 너무 힘들어서요. 저는 그 여성을 바라보았습니다. 젊고 예쁜 얼굴이었지만 피곤함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며느리로서 힘든 것도 이해해요. 근데 시어머니도 사람이에요. 나이 드신 분들은 외로워요. 인정받고 싶어 하시고 존중받고 싶어 하세요. 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었습니다. 물론 서로 존중해야죠. 시어머니도 며느리를 존중해야 하고 며느리도 시어머니를 존중해야 해요. 한쪽만 희생하는 건 옳지 않아요. 여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화하세요. 솔직하게 마음을 나누세요. 그리고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따뜻한 차 한 잔 같은 것부터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작은 친절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어요. 제가 경험했으니까요. 여성이 감사하다며 인사하고 떠났습니다. 해수기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잘 말했어, 순이마. 네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어.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제 아픔이 헛되지 않았구나. 누군가에게는 교훈이 되고 위로가 되고 있구나. 겨울이 깊어갔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습니다. 해수기와 저는 거실에 작은 트리를 꾸몄습니다. 둘이서 장식을 달고 불을 켜고 케이크를 먹었습니다. 순이마, 올해 소원이 뭐야? 해수기가 물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소원이라. 지금처럼만 살았으면 좋겠어. 해수기 너랑 함께 건강하게 의미 있게. 해수기가 웃었습니다. 나도 똑같은 소원이야. 우리는 잔을 부딪혔습니다. 우리 오래오래 함께 살자, 순이마. 그래, 해수가. 평생 함께. 그날 밤 저는 방으로 돌아와 창가에 앉았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79회를 살아오면서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가난했고 힘들었고 배신당했고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이 저를 여기로 데려왔으니까요. 12억은 잃었지만 제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아들은 잃었지만 친구를 되찾았습니다. 집은 잃었지만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행복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큰 집도 아니었습니다. 행복은 따뜻한 차 한 잔을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진심을 나눌 수 있는 친구와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존중받고 사랑받고 자유로운 것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고마워요, 하늘. 제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셔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수기와 함께 무료 급식소로 갔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저는 앞치마를 두르고 국을 퍼주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따뜻한 국 한 그릇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세요. 그들의 얼굴에 번지는 미소를 보며 저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복수구나. 미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원망이 아니라 나눔으로. 해수기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순임아, 행복해 보여.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행복해. 진짜로. 우리는 함께 봉사를 마치고 저택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 앉아 또다시 유자차를 마셨습니다. 해수기가 말했습니다. 순임아, 우리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다. 무슨 뜻이야?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 불공평한 대우를 받는 사람들, 포기하고 싶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싶어. 포기하지 말라고, 작은 친절을 베풀라고, 언젠가 반드시 좋은 날이 온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맞아. 나도 그렇게 믿어.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정원의 나무에 새싹이 돋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생명, 새로운 시작. 저의 새로운 인생처럼 79살의 나이에 저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박수님으로,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니라 저 자신으로. 그리고 옆에는 50년 지기 친구 해수기가 있었습니다. 유자차 한 잔이 만든 기적. 작은 친절이 가져온 구원.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께 전하고 싶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아무리 억울해도 원망에 빠지지 마세요. 대신 작은 친절을 베푸세요. 손 내밀 수 있을 때 손 내미세요. 그 작은 행동이 언젠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저처럼요. 하늘은 보고 있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것입니다. 착하게 사는 건 손해가 아닙니다. 결국은 돌아옵니다. 저는 그 증거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감동을 드렸다면 앞으로도 당신의 여정에 감동 가득한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응원의 마음도 댓글로 부탁드려요. 당신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인형극장이었습니다.